반갑습니다. JD 에듀케이션입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 IFR부터 as built에 이르는 P&ID 5단계 진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P&ID는 BFD, PFD와 다르게 상세 설계 기간 동안 5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진화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IFA 도면을 가지고 진행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 해잡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해잡의 노드를 나누는데 아주 어려워하십니다. 이 노드 설정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IFR입니다. Issue for Review의 약자죠. 정의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IFR은 초안 리뷰의 단계로 발주자의 피드백을 수렴해서 설계를 구체화하는 가장 첫 번째 공식 발행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씩 상세하게 보죠. IFR 도면은 상세 설계 이후에 작성된 초안에 대해서 발주자에게 공식적으로 첫 번째 검토를 요청하는 단계가 이 IFR입니다. 그러면 발주자는 어떤 걸 보게 되느냐? 첫 번째 기본 설계 개념, 두 번째 발주자의 계약서 그리고 현장 설명의 요구 사항들이 충실하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프로세스 기본 설계 개념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세스 기본 설계 개념이란 첫 번째 공정 흐름 프로세스 플로우와 유틸리티 라인 방향이 이 붉은색 원 안에 있는 화살표가 제대로 그려졌는지 본다는 겁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PFD를 기준으로 제대로 그려져 있는지 본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D100이라는 기기번호, 태그 넘버와 장치 리스트, 이퀴먼트 리스트가 일치하는지 보고요. 세 번째, 개장 파트를 보게 된다면 이 노란색 네모 안에 있는 계기들이 ISA 5.1 기준으로 심볼과 태그가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신호는 점선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지, DCS로 넘어가는 신호들은 네모 그리고 원 안에 직선이 잘 그려져 있는지 본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어 시스템의 물리적인 위치, 프레셔 트랜스미터는 세퍼레이터 상부에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본다는 게 프로세스 기본 설계 개념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IFR P&ID의 특징입니다. IFR P&ID는 플랜트 건설 전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발생해도 물리적인 타격이나 심각한 영향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럼섬 계약, 확정 금액 계약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조 원의 럼섬 계약을 수주를 했다고 하면 우리 회사는 설계, 엔지니어링, 구매, 프로큐먼트, 건설, 컨스트럭션 이 EPC 세 가지를 1조 원 안에 다 끝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계약서 혹은 현장 설명회를 잘못 이해해서 장치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장 수정으로 인한 비용 증가, 현장 수정으로 인한 프로젝트 일정 지연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IFA로 넘어가죠. IFA, Issue for Approval의 약자입니다. IF 정의를 보게 되면 발주자의 피드백 그리고 기본 설계 개념을 반영해서 설계를 확정하고 공정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이 IFA 도면입니다. 하나씩 상세하게 보게 되면 첫 번째 IFA 도장을 콱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그리고 현장 설명의 기준으로 발주자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보완이 되어야 IFA 도장을 쾅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FA 도면부터는 프로세스 설계의 성숙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어느 부분에서? 라인 그리고 장치에 대한 프로세스 설계의 성숙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이 IFA 도면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라인 장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프로세스의 성숙도가 올라가냐? 배관의 크기, 재질이 이 IFA 도면 단계에서 확정이 됩니다. 이 외에 인슐레이션, 보온, 그리고 트레이싱 이 두 가지는 IFA 이후 단계인 AFD, Approval for Design 단계에서 확정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장치 분야에선 패키지 설비의 경계, 바운더리 리밋이 구체화됩니다. 어느 파트까지가 우리 회사가 설계하고 공사를 할지, 그리고 어느 부분은 패키지로 해서 다 벤더 쪽에 맡길지 그 바운더리가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왼편의 PNID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검은색의 벤다, 바이 벤다가 확정이 되어지면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은 붉은색 점의 타임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장치팀에 넘겨주게 되고요. 그때부터 장치팀은 설비 구매 사양서 작성을 슬슬 시작하게 되죠. 세 번째로 IFA 단계까지는 프로세스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 분들이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엄격한 변경 관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AFD, Approval for 디자인 단계부터는 배관, 장치, 전기, 개장 이런 후속 부서들의 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은 변경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전체적인 비용 그리고 일정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경 관리를 AFD 단계부터 진행하게 되죠. MOC, Management of Change라고 불리는 이런 MOC를 진행하게 되면 A라는 변경에 대해서 비용이 어느 만큼 증가가 하는지 그리고 일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를 해서 이 변경을 승인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변경 관리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IFA 도면을 가지고 진행하는 핵심적인 업무죠. 해잡 등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정성 검증을 시작합니다. 해잡 회의를 통해서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을 하고 이 과정에서 대량의 수정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IFR 그리고 IFA를 거치면서 위험성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이 해잡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대량의 수정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해잡은 하단에 보이시는 PNID를 기준으로 해서 노드를 설정을 하고 설정된 노드를 기준으로 해잡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압력 없음 감소, 압력의 증가, 유량의 없음 감소, 유량의 증가 등 이런 가이드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는 해잡 분석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노드 검토 구간이라고 불리는 이 노드를 나누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이 노드의 정의부터 보고 우리 다 같이 이 PNID를 기준으로 노드를 나눠보죠. 노드란 설계 의도, 디자인 인텐션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공정의 일정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설계 압력, 디자인 프레셔, 설계 온도, 디자인 템퍼러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을 우리는 하나의 노드로 봅니다. 절대적으로 오퍼레이팅 프레셔, 운전 압력, 오퍼레이팅 템퍼러처는 아닙니다. 디자인 프레셔, 디자인 템퍼러처를 기준으로 노드를 나눠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쉽게 PFD, 배관의 스트림 버너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 노드를 나눠주시고 2차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노드가 나눠질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PNID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노드는 이 세퍼레이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기능 목적을 가진 주요 장치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노드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반응기, 두 번째 증유탑, 세 번째 열교환기, 네 번째 대형 드럼, 탱크 이런 유들은 별도의 노드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드 PFD를 기준으로 3페이스 인렛을 두 번째 노드로 잡아주고 세 번째 노드는 세퍼레이터 하단에 워터 아웃렛이 됩니다. 이 컨트롤 밸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의 노드를 잡히느냐? 이 3번 노드의 전체적으로 디자인 프레셔 그리고 디자인 템퍼러처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3번을 하나의 노드를 잡아주고 PFD 역시 배관의 스트림 버너가 하나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4번, 5번 노드는 다르죠. 가운데 보이시는 컨트롤 밸브, 프레셔 컨트롤 밸브를 기준으로 디자인 프레셔 그리고 디자인 템퍼러처가 달라집니다. 5번이 대기 방출로 해서 직접적으로 대기 방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자인 프레셔, 디자인 템퍼러처가 4번 대비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번, 5번 노드를 별도의 노드로 보게 되죠. 4번은 1번 노드인 세퍼레이터와 동일한 디자인 프레셔, 디자인 템퍼러처를 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 뭐냐면 이 4번 플러스 5번 노드는 PFD 상에서는 하나의 배관 스트림입니다. 하지만 해잡을 진행할 때는 4번, 5번 노드가 디자인 프레셔, 디자인 템퍼러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세 검토일 때 별도의 노드로 나눠주면 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2번, 3번, 1번 노드는 PFD 배관 스트림 버너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4번, 5번 노드는 PFD의 배관 스트림 버너는 하나지만 상세 검토일 때 4번, 5번 노드가 나누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해잡 분석을 진행을 하죠. 해잡 분석을 하면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코멘트가 뭐냐?
이 매뉴얼 밸브에 대해서 삭제해 주세요라는 코멘트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매뉴얼 밸브가 클로즈 닫혀 있을 때 이 싱글의 PSV가 작동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싱글 PSV 전단에 있는 이 매뉴얼 밸브는 삭제해 주세요라는 코멘트가 첫 번째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FD Approval for 디자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AFD를 보게 되면 기본 설계를 확정하고 후속 부서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이 AFD입니다. 그렇다면 프로세스 기본 설계가 확정되었다는 게 어떠한 의미냐? 컨셉이 확정된 상태로 프로젝트의 뼈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히든 머티리얼 밸런스 열 및 물질 수지 PFD가 더 이상의 수정이 없이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적화 연구가 종료가 됩니다. 수율을 높이거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공정 엔지니어 분들이 수없이 많이 진행한 아이디어 회의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공식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프로세스 엔지니어 분들은 뭘 하느냐? 결정된 설계안을 현실에 구현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 이 AFD PNID가 도출된 시점부터입니다. 그렇다면 후속 부서들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는데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후속 설계 부서인 배관, 장치, 개장, 전기팀들은 첫 번째로 모든 분야에서 자재 발주서, 구매 요청서 작성을 이 AFD 도면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배관팀에서는 3D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죠. 이 3D 모델링을 진행을 하면서 드레인, 벤트, 블록 밸브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엔지니어 분들은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 가는데 일직선으로 쭉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3D 모델링을 해보니 상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야지만 B 포인트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면 이 타 포인트 가장 높은 지점에는 에어 포켓이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 포켓으로 인해서 유체가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A라는 지점에 대해서 벤트 밸브를 반영해 주세요라는 코멘트가 이 3D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공정팀에서는 3D 모델링 이후에 배관의 차압, 라인 하이드롤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전의 예시와 같이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 가는데 수없이 많은 굴곡이 발생을 한다면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차압이 걸릴 수도 있고 이때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변경된 차압으로 인해서 머티리얼 밸런스를 수정을 해줄지 배관팀에 파이프의 라인 경로, 파이프 루트를 수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지 케이스 1, 케이스 2 중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개장팀에서 뭘 하느냐? 공정 담당자가 제시한 차압 안에서 자동 밸브, 온오프 밸브, 컨트롤 밸브가 구매 가능한지 확인을 합니다. 공정 담당자가 히든 머티리얼 밸런스 상에서 이 자동 밸브는 0.03 바지 안에서 무조건 차압이 걸려야 됩니다 라고 줬는데 막상 개장 담당자가 벤더와 얘기를 해보니 절대적으로 0.03 바지 안에서는 이 컨트롤 밸브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으면 그때부터 개장과 공정팀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걸 얘기하느냐? 첫 번째로 히든 머티리얼 밸런스를 바꿔줄지, 두 번째로 0.03 바지 안에 제작 가능한 밸브 타입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0.03 바지 안에서 제작 가능한 업체를 찾을지 케이스 1, 케이스 2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기계팀은 뭘 하게 되느냐? P&ID의 모든 노즐이 제한된 용기 안에 설치 가능한지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P&ID 상에 1루베 1큐빅미터의 아주 작은 용기 안에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1인치 라인을 11개나 반영해 놨다고 하면 와 이건 어렵죠. 이렇게 설치할 수 있을지 첫 번째 기계팀에서는 벤더와 논의를 하죠. 그 결과 도저히 11개의 라인이 1루베의 작은 용기 안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면 기계팀은 그때부터 공정팀과 논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걸 논의하느냐? 11개의 라인이 무조건적으로 용기 하단에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의 라인들이 사이드상에 옆에 설치해도 되는지 공정팀, 기계팀은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최종 결론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후속 부서에서 설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후속 부서에서 핵심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관 사양이 100%다 확정이 됩니다.
배관의 크기, 배관의 재질은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확정을 했었죠. 그런데 AFD 단계부터는 보온의 두께, 스팀, 전기 트래싱의 여부 등 모든 라인 넘버에 기재된 사항들이 확정이 돼서 AFD 도면에 명시를 해줍니다. 배관팀에서는 자재의 물량을 산출하게 되는데 3D 모델링 이후에 MTO, Material Takeoff를 AFD 도면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모든 후속 부서들이 구매 요청을 진행하게 되면 벤더 데이터가 이제 완전히 통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펌프, 열교환기, 압축기 등 기기장치 벤더의 도면이 승인이 되면서 장비에 부착되는 노즐의 정확한 사이즈, 규격, 10K 그리고 150파운드와 같은 이런 레이팅들이 완벽하게 결정이 되고 P&ID에 표기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및 제어가 상세화됩니다. 밸브 실패 시 작동 상태, 우리가 공장이 꺼지거나 아니면 IA라고 불리는 인스트루먼트 에어가 갑자기 안 들어왔을 때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멈출지 닫힌 상태에서 멈출지 결정하는 fail 포지션, fail 오픈, fail 클로즈가 결정이 되고요. 알람의 정확한 설정치, 셋 포인트 등 제어 시스템 DCS를 구성하기 위한 모든 사항들이 결정이 되고 세부 태그까지도 동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개장 태그 넘버를 수정하기에도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하나의 개장 태그를 수정한다고 하면 DCS상에 연계된 모든 로직을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개장 세부 태그까지도 동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 이슈 for approval 단계에서 AFD 단계부터는 철저하게 변경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그렇다면 프로세스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가 아주 작은 변화를 일으키면 최종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 나비 효과에 대해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파급력의 예시입니다. 만약에 공정팀에서 펌프의 유량을 조금만 키우자 100 루베 퍼 아워에서 150 루베 퍼 아워로 조금만 키우자라고 결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공정팀에서는 PFD 그리고 P&ID의 숫자만 바꾸면 되죠. 하지만 후속 부서의 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펌프를 100에서 150 큐빅미터 아워로 바꾼다라고 하면 펌프의 노즐 사이즈가 변경이 되겠죠. 이에 따라서 연결된 배관의 사이즈가 수정이 되면 배관팀에서는 3D 모델링을 재작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개장팀에서는 변경된 사이즈로 인해서 유량계 그리고 컨트롤 밸브가 변경된 사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벤더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전기팀을 보게 된다면 이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기 모터의 용량도 증가할 수도 있죠. 그러면 케이블의 사이즈를 다시 봐줘야 되고요. MCC 모터 컨트롤 센터의 사이즈까지도 봐줘야 됩니다. 이 MCC의 사이즈를 다시 봐줘야 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냐? 우리가 MCC 룸에 들어가면 판넬들이 수없이 많이 깔려져 있죠. 그 중에 하나의 판넬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판넬에 통상 5유닛의 장치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5유닛의 에리어에 대해서 100 노르말 루베 퍼 아워의 펌프에서는 하나의 유닛만 사용을 했었는데 150으로 늘어나니 이게 두 유닛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의 판넬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모터 컨트롤 센터의 전체적인 레이아웃까지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AFD 단계부터는 이전에 말씀드린 어쩔 수 없는 상황, 배관 차압이 증가하거나 컨트롤 밸브가 어쩔 수 없이 제작을 못해서 히덴 모테리얼 밸런스를 수정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열 및 물질 수지 히덴 모테리얼 밸런스를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도면 AFC Approval for Construction의 약자인 AFC 도면입니다. AFC 도면의 정의부터 보시죠. AFC는 제작과 건설을 위한 정보가 담긴 최종 승인 단계로 플랜트 공사가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 이 AFC P&ID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 정보를 모두 다 수록하고 있습니다. Construction이라는 단어 그대로 건설을 위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단계가 이 AFC P&ID가 도출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이 AFC 도면을 가지고 우리는 플랜트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죠. 이 AFC 도면에 나오기 전까지는 플랜트 공사업체가 아직 선정되기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FC 도면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도 있고, 이 AFC라는 도장을 콱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사항들이 결정돼야 되는지 다 같이 한번 보시죠. AFC의 도장을 쾅 하고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든 홀드가 해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전 설계 단계에서 벤더 데이터 미확정 등의 이유로 클라우드 표시나 사각형으로 묶여있던 홀드 구간이 모두 해결되어야지만 AFC 도장을 쾅 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임 및 패키지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AFC 도면부터는 시공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공사가 담당하는 구역과 벤더 패키지로 들어오는 구역에 명확한 책임 분계점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들어오면 타임 포인트 넘버부터 확정하고 시작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시공의 물량 그리고 작업 책임의 분계점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시점이 이 AFC 도면에 출토되고 공사업체가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세 번째로 이 AFC 도면을 기준으로 수압 시험 그리고 검사의 경계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배관 설치한 후에 진행되는 수압 시험 하이드롤릭 테스트 그리고 기미 시험 뉴매틱 테스트의 물리적 한계선 테스트 리밋 그리고 명판 브라인드 프렌지를 어디다가 설치할지 이런 테스트를 위한 벤트 드레인 밸브의 정확한 위치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 밸브가 있고 프레셔 컨트롤 밸브 인렛은 1MPa 이상의 고압 가스 배관 그리고 컨트롤 밸브 이후는 저압의 가스 배관이라고 본다면 법적으로는 1MPa 이상의 고압 가스 배관만 기미 시험을 진행을 하면 되죠. 그로 인해서 벤트 밸브들이 하나, 두 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저압의 가스 배관도 기밀 시험을 진행해 주세요 라는 코멘트를 받게 되면 이 A 포인트, B 포인트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위한 벤트 밸브들이 추가될 수 있죠. 이렇게 AFC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수압 시험 그리고 검사 경계 밸브의 위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즈빌트입니다. 에즈빌트 정의부터 다 같이 보시죠. 에즈빌트는 현장 시공 그리고 시운전 결과가 100%다 반영을 해서 실제 설치된 상태와 도면이 100% 일치시키는 최종 완성 단계입니다. 하나씩 상세하게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에즈빌트 P&ID는 현장의 수정사항이 완전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장 공사 그리고 시운전 단계에서 추가된 밸브, 계기, 배관 경로 등 변경사항이 모두 도면에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운전을 진행하면서 바이패스 배관들 그리고 벤트 드레인 밸브들이 추가될 수 있죠. 이런 수정사항들을 모두 도면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 도면이 100% 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 설치된 플랜트 현황 도면 정보가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도록 도면을 수정하고 확정해 주는 게 이 에즈빌트입니다. 그러면 이 에즈빌트를 가지고 프로젝트 끝난 후에 뭘 하느냐? 운영 그리고 유지 보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게 되죠. 준공 이후에 실제 운영 단계에서 안전관리, 효율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되는 게 이 에즈빌트 P&ID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P&ID의 5단계 진화 과정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IFR, Issue for Review의 약자죠. 이건 발주처의 초안 리뷰용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FA, Issue for Approval의 약자죠. 이 IFA 도면을 기준으로 해잡 등 위험성 평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이 IFA P&ID입니다. 세 번째 AFD, Approval for Design의 약자죠. 이때부터는 타 부서, 후속 부서의 설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AFC, Approval for Construction의 약자죠. 이때부터 AFC 도면을 기준으로 현장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현장 시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에즈빌트, 현장 수정사항이 100%다 도면에 반영되는 이 다섯 번째 에즈빌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챕터 관련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 혹은 메일 송부 부탁드립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